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호입니다. 와인과 맥주 어떤 술이 더 먼저 탄생했을까요? 자연사적 측면을 따른다면 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가진 그 자체가 당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 바로 알코올 발효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곡물 같은 경우에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과실주에서는 없다 보니까 와인이 먼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과실주, 즉 와인 유적지는 어디로 평가할까요? 바로 동서양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카서스 문명입니다. 서쪽으로는 튀르키예,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이란과 맞아 있죠. 자, 플리니우스 박물지에 따르면 스키타이어인 크로카시스, 이게 흰 눈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이름이 유래했다고 하고요. 또 백인을 또 코카소이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건 역시 이 지역에서 유래했습니다.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기독교와 또 이슬람이 교차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명의 십자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이슬람 제국, 몽골 제국, 오스만 제국 등이 다들 침략과 점령을 거듭해왔죠.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가 더욱 풍부해졌다고 말이죠. 이 지역을 한번 남북으로 나눠볼게요. 자, 북코카서스 지역은 러시아 연방에 속해져 있죠. 대표적인 지역은 체첸입니다. 남쪽으로는 1991년 소련 해체를 계기로 독립한 코카서스 3국이 있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3국의 종교가 각기 좀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95%가 이슬람교도지만 아르메니아는 93%, 조지아는 거의 90% 가까이가 기독교도입니다. 두 기독교 국가는 실크로드의 요충지이자 또 대표적인 와인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어요. 위치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종 국제기구에서는 유럽 소속 회원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들을 동유럽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중 어느 나라가 와인의 발상지일까요? 유적 하나만 본다면요, 현재까지는 와인의 발상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조지아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와인 용기가 조지아의 코카서스 산맥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남쪽의 유적에서 발견한 약 8,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6,000년 전이죠. 여기서 항아리의 파편에서 포도를 발효해 만든 와인의 흔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2017년 11월 초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서는 이 해당 내용이 발표됐고 최초의 와인 양조의 흔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흔적이 발견된 곳은 이 무덤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이를 보고 고고학자들은 와인이 종교용 또는 의식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이죠. 현재 조지아에서는 이렇게 와인을 담아 만드는 항아리를 크베볼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정말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특징은 우리 김장 문화처럼 항아리를 땅에 묻고 와인을 발효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겨울에 잘 숙성된 김치를 땅속 항아리에서 꺼내서 손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조지아에서는 와인을 꺼내서 손님에게 대접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조지아는 언제부터 기독교 국가였을까요? 자, 서조지아의 이베리아 왕국에서는 마리안 3세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국교로 확립했습니다. 이 시기를 서기 317년부터 330년 사이로 보는데요. 로마의 경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4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허용을 했죠. 그리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실질적인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로마가 허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조지아가 로마보다 약 50년 이상 빠르게 기독교를 국교로 확립한 것이죠. 이들은 가장 오래된 와인 역사를 잃은 것과 동시에
국교인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죠. 이것을 지켜오면서 와인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세기 이후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는요. 포도나무로 된 십자가를 만들기도 했고요. 자, 근데 이곳이 꼭 기독교 문화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조지아의 코카서스 산맥이 그리스 신화와 연결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프로메테우스 신화입니다. 자,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전한 죄로 제우스에게 코카서스 산맥의 대표적인 정말 높은 봉우리인 카브베기산의 쇠사슬에 묶여 매일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았죠. 이처럼 코카서스 산맥은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그리스 신화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문화의 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르메니아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와인을 전 세계에 알린 책이 있다면 아마도 성경일 것이에요. 성경은 지난 50년간 39억 부 가까이 팔린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죠. 성경에는 포도 관련 내용이 379번이나 등장하고요. 와인, 즉 포도주를 한정해도 18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최초의 와인 산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노아의 방주가 40일간의 대홍수를 피해 안착한 아라라트산 자락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의 국경지대에 있는 산이죠. 지금도 그 산자락에는 포도나무들이 아름답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노아는 이 아라라트산 자락에 정착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는 홍수로 인한 물이 다 빠진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와인을 마시고 취했다는 기록들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포도밭도 많고요. 여전히 와인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메니아에서는요. 최초의 와이너리 흔적이 발견됩니다. 인류 최초의 와인 양조 흔적이 조지아라면 와인을 체계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만드는 이 최초의 와이너리는 아르메니아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신학자들은 이 지역을 인종의 시작 지점으로 봅니다. 왜?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그 주인공이죠. 함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또 에디오피아, 리비아 등의 민족 기원이 되었고요. 셈은 지금의 유대인을 비롯한 아랍인, 또 야벳은 백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지금의 민족 분쟁은 결국 한 뿔에서 나왔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배경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마동석 씨가 등장한 헐리우드 영화 이터널스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에서는 마동석 씨의 역할이 뭐냐? 바로 길가메시입니다. 자, 길가메시란 수메르 문명의 우르크의 왕으로 엄청난 영웅적 서사가 많이 기록된 실존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웅적 행적을 기록한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술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주모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두리라는 인물이죠. 당시 길가메시는 친구인 엔키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영생을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충고를 건네면서 또 위로도 함께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영생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신은 인간에게 죽음을 붙여줬고 또 생명이 그들을 보살피게 했다고 말이죠. 이 영생 같은 허황된 것을 쫓지 말고 돌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즐기며 열심히 살라라는 말로 시두리가 한 말이 해석이 됩니다. 즉, 이 주모인 시두리가 또 다른 것으로는 지혜의 여신으로 불리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시두리가 지혜의 여신이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요. 술 외상값 처리 방법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냐?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래서
60신라 약 0.5리터의 맥주를 외상으로 주면 추수 때 곡식 50신라를 받으라는 내용이에요. 즉 부피를 뜻하는 거죠. 또 판매원이 맥주 양을 속여서 팔면요, 불 속에 던져졌고요. 종교인이 또 술집에 오면은 화형에 처했던 그런 기록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맥주를 마시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당시 맥주가요 지금처럼 이 필터링, 그러니까 그 걸러내는 기술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서 당시 뭔가 둥둥둥 떠 있었어요.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이 단 향분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벌레들이 많이 꼬입니다. 벌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떠 있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안에 깊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바로 빨대로 꽂고 쪽쪽쪽쪽쪽 빨아 마셔야 됐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술에 대한 문화라든지 그리고 술에 대한 산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수메르 문명에서는 와인보다는 맥주가 좀 더 메인이었어요. 근데 만드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바로 빵으로 맥주를 만드는 것이었죠. 빵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풀어서 발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동유럽에서는요, 남는 호밀빵으로 맥주를 만들어 마시곤 했습니다. 이것을 크바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코올을 뺀 음료가 유행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뭐냐? 보리탄산 음료입니다. 즉 우리가 마셔본 그 보리탄산 음료는 알고 보면 수메르 문명의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빵맥주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수메르 문명에서는 맥주의 여신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닌카시죠. 그런데 이 맥주의 여신의 가게가 또는 가문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뭐냐? 아버지는 물의 신인 엔키예요. 그럼 엄마는 어떤 신일까요? 아마도 곡식의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치유의 신인 닌티입니다. 맥주는 물과 치유가 만나 생겨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이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유럽 와인의 선조 이집트와 그리고 페니키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